안녕하세요. 톡톡사연 구독자 여러분. 부모님부터 저 친척들까지 저희 집 식구들은 자타공인 톡톡사연 왕팬입니다. 미친 가족들과 사이다 같은 썰들을 들으면서 우리 가족 중 저런 사람이 없는 것도 참 복이다 복 이런 얘기를 엄마랑 했었는데 드디어라고 해야 하나요? 사람이 살면서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한 번씩은 당해보게 되어 있나 봐요. 저한테도 톡톡 사연에 제보할 만큼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생겼거든요. 부모님께서는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이런데 사연을 보내냐고 저를 뜯어 말리시긴 했는데 아마 성우님께서 이 사연을 읽어주신다면 제 얘기가 잘 전달이 됐다는 거겠죠? 이렇게 나서서 집안 망신을 시키게 된 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부모님께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가족끼리 알고 있기엔 너무 기가 막히고 속 시원한 이야기라서요. 저희 가족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널리 알리고 사연의 주인공이 욕도 바가지로 먹고 제대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싶네요. 제가 오늘 제보할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시댁입니다. 뭐 시집살이 사연이야 뻔하다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고부 갈등보다 더 끔찍하다는 형님 동서 싸움의 주인공, 바로 저희 형님입니다. 시댁에서 일어난 갈등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부터 하는 게 맞겠죠. 저는 식품 공장을 하시는 부모님이 결혼하신 지 9년 만에 어렵게 낳은 늦둥이 외동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품 공장을 하셨었는데 창업주의 사연을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20살 때부터 일궈오신 공장이고 지금은 식당, 군부대, 급식 업체 등 다양한 곳에 납품하고 있어요. 뭐 조미료도 하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국도 만들고 포장지만 봐도 나도 이거 먹어본 적이 있는데 하고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밥상 위에 올라가는 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커왔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나도 크면 저 일을 해야겠다. 나도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공장을 물려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대요. 전 처음에 저희 아버지를 오해했잖아요. 하도 욕심이 많으셔서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일구신 거 자식한테 절대 주기 싫으시구나 하고요.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본인의 청춘을 갈아넣은 공장인데 괜히 저한테 물려줬다가 철없는 외동딸이 공장을 말아먹기라도 할까 엄청나게 걱정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때는 바야흐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식품 공장에 매일같이 무급 노동을 자처하며 출근하던 때였습니다. 아빠, 나 이렇게 매일같이 월급도 안 주면서 부려먹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면 경영 좀 제대로 알려줘. 나 아빠가 읽어놓은 농장 맨입으로 받아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이 일이 너무 좋아. 제대로 배워서 꼭 해보고 싶어. 말이 쉽지 이 녀석아. 이게 어떤 공장인 줄 알아? 네가 아무리 관심 있고 좋아한다고 해도 넌 이런 험한 일 절대 못해. 절대 안 돼. 차라리 월급을 달라고 해라. 계속된 저의 설득에도 아버지는 완강하셨죠. 그럼 아버지가 나중에 노안으로 판단력도 흐려지고 경영을 못할 정도가 되면 그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때는 전문 경영인이나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직원분에게 대표 자리를 넘길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죽어도 저에겐 안 넘기겠다는 소리셨죠. 대표님도 참 회사 직원 중에 이 회사 물려받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괜히 그러시네 진짜. 오히려 본인 딸한테 제일 엄하신 것 같습니다. 저 들여다보지도 마세요.
물려받을 생각 절대 없으니까 퇴직금 받고 조용히 관둘 겁니다. 공장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버지는 경영만큼은 저를 열심히 밀어내셨어요.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저도 뭔가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제가 아직 회사를 물려받기에 모자란 사람 같아 보인다면 내가 그만큼 모자란 사람이 아니란 걸 아버지에게 증명하면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같이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정말 깡 새벽이요. 그때 제 기억에 출근을 하면 4시 3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공장에 제일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었는데 새벽 6시에 출근을 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공장의 시설을 둘러보고 이전 회사가 굴러갔던 자료들을 검토했죠. 아이고, 누가 대표님 따님 아니랄까봐 전쟁통에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겠네요. 대표님이 예전에 젊으셨을 때 회사에 일찍 나와서 하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 원. 저렇게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제 대표님 좀 굽히세요. 저 정말로 저희 회사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생산을 늘리고 더 좋은 품질의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을지, 연구부터 생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봤죠. 그렇게 새벽까지 출근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한 달에 한 번 싫다고 손사래를 치시는 아버지를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싫다 싫다 하셨던 아버지도 경영인은 경영인이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얘기를 허투루 들으시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에다 적용할 수 있는 건 뭔지, 이건 왜 적용할 수 없는지 아닌 척 하면서 은근히 경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저의 열정 넘치는 모습이 3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경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공유해 주기도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5년 차에 이사진의 승인을 받아서 대표 이사직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 계신 직원분들 근속 연수가 최소 10년부터예요. 아버지가 공장을 만들 때부터 함께 하셨던 직원분들도 계실 정도죠. 어린 나이에 회사 대표의 딸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물려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깝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누구예요. 그런 소리가 절대 들리지 않게끔 제 열정으로 다 커버했습니다. 회사에 오래 계신 이사진 분들도 제가 뼈 빠지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자식은 아버지의 공을 날로 주워 먹는 낙하산 대표가 아니라 진짜 일을 좀 할 수 있는 녀석이구나 인정해 주시게 됐고 한동안 그렇게 제 관심은 오로지 회사, 일 이렇게 두 개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고르고 갈고 씨를 뿌려주신 회사에서 제가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지 온통 제 관심은 거기에 쏠려 있었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부모님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요. 태어나고 나면 건강하게 자라라. 건강하게 커서 학교 다닐 땐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졸업하고 나면 얼른 결혼해라. 얼른 결혼하고 나면 애 낳아라. 애 낳고 나면 또 그 애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 잔소리는 원래 끝이 없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경영진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최선을 다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경영진이 아니라 딸로서 최고가 되길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애 일 좀 그만 시켜요. 일을 저렇게 시켜야 되니까 애가 이 나이 먹도록 아직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쟤 혼자 늙어가는 꼴 보면서 절대 눈 못 감아요.
아주 관짝에 나 두 눈 징그럽게 부릅뜨고 있는 꼴 보고 싶으면 둘이 퇴근하고 나서도 그렇게 머리 맞대고 일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엄마는 갑자기 왜 징그럽게 관에 눈 뜨고 들어간다는 소리를 해? 웃겨 진짜. 웃겨? 예, 나는 네가 지금 결혼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더 웃겨 죽겠다. 너 이러다 아주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면 엄마, 나는 일이랑 결혼했어 이러겠다. 어? 매주 주말에 네 친구들 결혼식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넌 느끼는 것도 없어?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 낳고 언제 키울 거야? 소개팅 해달라고 말하기가 창피하면 선이라도 좀 나가서 보든가. 어머니 잔소리에 아버지도 눈치가 보이시는지 슬며시 자리를 피하고 저만 사면 초가인 상황이었죠. 당시에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3명 있었는데 다들 조금 이른 시기에 결혼을 한 편이었거든요. 가족들끼리도 다 친한 사이였고 특히 엄마들끼리는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이라서 주말마다 아주머니들이 사위 자랑을 하는 게 엄마 입장에선 그렇게 배가 아프셨나 봐요. 더군다나 결혼을 해야 하는 딸은 매일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자기 아버지랑 머리 맞대고 일 얘기나 신나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러다 결혼 안 한다고 들어눕기라도 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셨던 거죠. 엄마 말대로 제가 이 나이 먹고 친구들한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민망한 상황이고 이제 어디 회사 직원도 아니고 회사 대표식이나 된 상황이라서 괜히 소개를 받아 나간 자리에서 잘 안 되기라도 하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또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니까 들어오는 소개도 다 마다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정말 피할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선을 몇 번 보러 갔습니다. 톡톡 사연에도 저랑 비슷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종종 선본 얘기를 올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다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 그 사연들 보면서 너무 공감됐었잖아요. 사실 제가 너무 철없고 꽃밭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선을 본다는 게 당연히 서로의 배경을 어느 정도 보고 재고 따지고 하면서 우리 집안이랑 내 배경이랑 잘 맞겠다는 생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선을 볼 때마다 제 배경만 바라보는 상대방이 싫고 답답한지 이거 제가 철이 없는 거 맞죠?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결혼정보 회사, 저희 엄마 통해서 선만 7번을 봤어요. 이 정도면 어디 나가서 식품 전문가라고 소개할 게 아니라 선 전문가라고 소개해도 될 판이었죠. 부동산에 집 보러 나온 사람들 채점표만 안 들고 있었다 뿐이지 엄청나게 매서운 눈으로 선을 빙자해 저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 선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요. 그런 지친 마음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주말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를 지켜보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이젠 선을 그만 보고 싶다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거 받으세요. 우선 이건 저희 집 하객 리스트고요. 이 뒷장은 해오실 수 있는 혼수 리스트예요. 혼수는 2세트씩 해서 신혼집에 한 세트, 저희 집에 한 세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죄송한데 제가 결혼하겠다는 말을 했었나요? 그걸 전제로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황당하죠? 이것뿐이게요. 아버지가 유명한 법조인이라는 맞선 상대에게는 서로 현금, 비현금 자산 내역을 오픈하자는 요청을 받기도 했죠. 제가 선볼 때만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건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손해보기가 싫어서 원래 이렇게 선을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저도 기계처럼 선자리에 나가서 서로 가진 것들을 확인해 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지치고 지겨운 거예요. 결혼이 대체 뭐라고요?
엄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일과 사랑에 빠진 여성 CEO들을 이런 타이틀도 괜찮지 않아? 요즘 비혼주의 이런 것도 있다는데 오히려 여자들 사이에서 지지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복장 터지는 소리 하지 마, 진짜. 엄마가 너 선봤던 사람들 목록 안 본 줄 알아? 다들 어디 하나 빠진 데 없는 사람들이더구만. 아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니? 엄마 닮았으면 그렇게 눈이 높을 리도 없는데. 엄마가 요즘 너 때문에 걱정돼서 여기 주름 늘어난 거 봐라. 적당히 내 일을 터치 안 할 것 같다 싶은 사람과 명목상 서류상으로라도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또 엄마가 물어온 새로운 선자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다가 오라며 소개해준 자리였죠. 교회 집사님 지인이래. 나이도 비슷하고 무슨 플랫폼 회사 대표라던데 들어보니까 그 집 아들도 어마어마한 일 중독이라더라. 서로 관심 없을 것 뻔해서 또 둘 다 접시에 코만 받고 밥만 먹고 들어올 것 뻔한데 그래도 그렇게 들어온 걸 어떻게 거절하니? 이번 주는 그냥 엄마 면 살려주려 한번 나갔다 와. 그렇게 엄마 면 살려주러 나간 선자리에서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보다 2살 위인 남편은 저와 달리 자수성가로 회사를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대학생 때 동업으로 시작한 일인데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지금은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거액의 투자 유치를 받아 이제 막 커지고 있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시간을 때울 생각이었어요. 이런 스타트업 회사 대표들이 보통은 그렇거든요. 졸부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한 번에 확 커서 겉멋만 잔뜩 들어있고 실속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당연히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늘어놓나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데는 남자가 미리 나와 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겨우 시간 빼서 왔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뭐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 미리 나와 있는 거 누가 따지겠어요. 플랫폼 사업하시는 건 전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돼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해서 사업 설명을 받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별 다른 생각은 없었고 저도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사업 설명들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도 창업주한테 듣는 게 이해가 제일 빠르겠지 싶어 꺼낸 얘기였습니다. 그 말에 남편 눈이 순간 반짝거리면서 자기 사업 얘기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었냐, 자기가 그걸 어떤 식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냐, 메모장을 꺼내서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메모까지 하더라고요. 자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진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고 싶어서 새벽부터 출근해 일에만 매진하던 시절에 제가 생각나 선짜리 생각을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지 뭐예요. 둘이 카페에 앉아서 4시간을 그렇게 일 얘기만 했어요.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선자리를 여럿 나가보긴 했는데 이렇게 즐겁게 대화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주신 피드백도 정말 유익했고요.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상용화 관련 내용은 다음에 제대로 절차 밟아서 자문 요청 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일적으로 말고 사적으로 몇 번 더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도 싫지 않았죠. 오히려 별 생각 없이 나온 자리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기껏 선자리 잡아줬더니 다른 데로 샌 거 아니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의 물음에 엄마 나 곧 결혼할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대로 방에 들어가서 자는 아빠를 깨우고 난리가 났죠.
보통 자기랑 결혼할 상대는 한 번에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일 중독자라고 혀를 차던 저희 둘은 그렇게 사업 미팅을 빈잔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서로가 운명의 상대임을 더욱 확신하게 됐죠. 남편은 평생 자신의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냐는 아주 로맨틱한 멘트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잘못된 싹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면 좋았을 걸. 알아보고 진작에 잘라버릴 걸 하는 작은 후회는 드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어지는 얘기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두 집안 모두 홍기가 찬 자식들을 얼른 보내고 싶어 혈안이 되어 있는 부모님이 계신 곳이라서 저희는 결혼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까탈스럽게 구시는 것도 없었고, 집안 사정이야 아무래도 저희 집 사정이 조금 더 낫긴 했지만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우는 것도 아니라서 다른 사연들만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진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시댁 인사를 갈 때 마음의 부담 하나 없이 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남편 집에 가기 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가족 중에 유별난 사람이 하나 있다고요. 속으로 그랬죠. 아, 올 게 왔구나. 내 결혼도 뭔가 순탄치 않은 게 있구나. 그땐 그냥 장난 반이었어요. 내가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형도 그렇고 형수도 그렇고 둘이 하는 얘기 너무 귀담아서 듣지 마. 둘 다 천성이 나쁜 건 아닌데 허풍이 좀 심한 성격이라서 난 가족이라 그러려니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안 좋게 볼 수 있겠다 싶어 괜히 걱정이 되네. 이제 나도 가족이 될 사이인데 천성이 나쁜 게 아니면 그 정도에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사업하고 선보면서 세상에 별난 사람이란 별난 사람은 다 만나봤거든. 아주버님은 회사에서 부장급으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셨고, 형님은 무려 현직 검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직급들이 다들 화려하셔서 원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 잘난 거 더 말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뭐 그 정도겠거니 생각했는데 인사를 가보니까 아, 이래서 남편이 미리 언지를 줬구나 싶더라고요. 어서 와라, 세아가. 오는데 뭐 불편한 건 없고 인사해라. 여긴 우리 큰애. 재수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이도 어린데 대단한 기업 이끌고 있느라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여긴 우리 와이프. 검사니까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있음 언제든 편안하게 얘기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죠. 오기 전까지는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검사 출신인 형님이 제일 빡세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형님도 뭐 살갑게 맞아주셔서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얘기를 하는데 두 집안 모두 사업주니까 얘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일로 흘러가더라고요. 내가 그쪽 업계 얘기는 건너들어 대강은 알고 있다만 세아가 지금 해외 시장 쪽 알아보고 있다고? 동남아 아니면 유럽? 아, 네, 아버님. 저희가 해외 시장은 아직 거의 없다시피 부족해서요. 지금 우선 대만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수출입 문제 때문에 올해 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대만 쪽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식품이다 보니까 현지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있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방에 들어가시더니 한참 있다 나오셔서 저한테 대뜸 명함 한 장을 건네주시더라고요. 명함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명함 속에 적힌 이름은 저도 많이 들어본 이쪽 업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해외 시장 분석 전문가였거든요. 우리 집 식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내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여기 연락해서 미팅 날짜 한번 잡아봐요. 이 사람이 나랑 아주 호영호재하는 사이야. 내 이름 말하면 단박에 도와줄 거니까. 형이 언제 이런 사람이랑 만난 적이 있어? 아, 있어, 자식아. 형이 예전에 평생교육원 최고과정 다닐 때 알던 지인이랑 한 달이 건너 아는 사이야. 같이 술도 마시고 했다니까 그러네. 좀 미심쩍어 하는 남편의 눈치에 저도 살짝 의심을 했죠. 인사를 오기 전에 남편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아주버님이 허풍이 좀 심한 성격이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만났을지까지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설마 이런 일로 그것도 이제 막 인사 온 저에게 괜한 소리를 하실까 싶더라고요. 정말로 아주버님과 명함 속 이 전문가가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찬스였으니까요. 그때는 예비 며느리가 아닌 사업가로서 또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어머님도 잘 됐다면서 우리 큰애가 다른 건 몰라도 인맥 하나는 좋다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시댁에 인사드릴 생각으로 와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큰 도움 받아가게 될 줄 몰랐어요. 감사드려요, 아주버님. 인사 와서 저도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몰랐던 터라서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는 본격적으로 바쁘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이 가장 중요한 사업 꼭지가 됐고, 저도 결혼도 결혼이지만 밤낮 할 것 없이 그 일에 매달렸죠. 일은 수월하게 진행됐지만 아무래도 역시 마땅한 현지 전문가를 찾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때 아주버님이 주셨던 명함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명함에 적힌 메일로 장문의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아주버님 소개를 받아 연락을 하게 됐다는 얘기부터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일의 그림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메일을 읽었다는 표시가 뜨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조급해져서 남편한테 얘기를 꺼냈습니다. 왜 지난번에 대만 시장 진출 건으로 아주버님이 소개시켜 주신 현지 전문가 있잖아. 내가 안 그래도 메일 보냈거든. 메일 분명 읽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별다른 회신이 없어서 혹시 다른 일 진행 중이라 수락을 못 하시는 건지 아주버님 통해서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어? 안 되면 우리가 빨리 일정 조율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하니 본인이 지금 바로 연락해 보겠다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는 소리가 수화기 바깥까지 쩌렁쩌렁 들리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미리 언제까지 해 주셨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해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메일 드렸던 땡땡기업 대표입니다. 통화 가능하신 시간 알려주시면 전화로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싶어요. 문자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방의 반응과 내용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땡땡기업 대표시라고요? 땡땡기업은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친한 지인분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대만 시장 분석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셔서요. 제가 연락드리라고 미리 언지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땡땡기업 대표님은 맞으신 겁니까? 잔뜩 날이 서 있는 상대방의 말투에 저도 당황했지만 아주버님 성함을 말씀드리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주버님의 이름을 듣고 처음 듣는 이름이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죠. 오히려 황당한 건 저였어요. 당연히 서로 합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사업 자료까지 메일로 보내놓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아주버님의 이름은 들은 적이 없고 이런 식으로 컨택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었죠. 저희 업계가 좁기도 좁을 뿐더러 일을 같이 할 정도로 괜찮은 현지 전문가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상황이라서 잘못하면 저희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황당했지만 일을 처리하는 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거듭 사과를 하고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도 직원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섭외를 했겠지만 아주버님의 허풍에 당연히 사전 합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이렉트로 섭외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저도 잔뜩 화가 나서 남편을 만나 이 상황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우선 미안해. 일은 잘 수습된 거 맞지? 난 처음부터 안 믿었어. 당신한테도 얘기했잖아. 분명히 행사 같은 데서 단체로 교환한 명함 따로 챙겨놨다가 허풍 떤 걸 거야. 괜히 당신한테 피해줘서 미안해. 얘기해봤자 자기가 착각한 거 같다고 뻔뻔하게 나올 게 뻔해. 형이랑 형수는 되도록 엮이지 마. 엮일 일 없도록 나도 중간에서 잘 처신할게. 그제서야 남편이 했던 얘기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남편 얘기가 정말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들과는 얽히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남편의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아주버님께 다시 따져 묻지 않았어요. 저희는 예상대로 결혼을 했고 가까운 가족이 되고 나니까 아주버님과 형님의 허풍이 더욱 잘 보이더라고요. 대개 이런 식이었습니다. 뭐 이런 기업에 대규모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얘기를 장황하게 해서 듣다 보면 솔깃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기업 주식을 좀 산 정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어쩌다 인사 한번 하면 저한테 소개해준 그 사람처럼 본인이랑 잘 아는 사이다. 호영호재하는 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꽤나 큰 기업 대표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밖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니진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형님은 어땠냐고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형님도 뭐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서 회사 감사 나왔을 때 연락해. 저희 감사요? 갑자기 저희 감사는 왜요, 형님? 왜긴 왜야. 감사 때 검사 한 명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거 천지 차이다. 동서가 젊은 나이에 회사 물려받아서 아직 모르는 게 맞나 본데 검사가 회사 뒤에 봐주고 있다. 이런 소문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 회사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야. 내가 동서 가족이니까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지.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아,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저희 회사에도 법무팀은 있으니까요.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부턴가 형님은 저희 회사 법무팀은 연봉이 얼마냐, 사람은 몇 명이나 쓰냐, 그 인력 반으로 줄이고 그 돈으로 검사 한 명만 세워놔도 변할 거다. 은근히 압력 아닌 압력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애둘러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집안에 그렇게 피곤한 가족이 한 명 있어도 골 때리는데 부부가 쌍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런데 저희 둘 다 일 때문에 워낙 바쁘기도 하고 가족 모임이 아니라면 아주버님과 형님과 부딪힐 일이 크게 없기도 했어요. 저런 성격이 불편하긴 하지만 또 딱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크게 피해 주는 것도 없으니까 일단 최대한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피하고 피해도 언젠가 터질 문제는 터지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몇 달 전에 갑자기 전화가 울리기에 보니까 저희 형님이더라고요. 또 전화로 무슨 쓸데없고 골치 아픈 소리를 하려나 싶어서 받기도 전에 전화만 보는데도 짜증이 확 밀려왔지만 급한 일인가 싶어서 우선 받고 봤죠. 동서, 나 지금 동서 회사 앞인데 약속 없으면 대표 미팅 어렵다고 로비에서 사람을 막잖아? 좀 나와 볼래? 명색이 그래도 제가 회사 대표잖아요. 저희 남편도 일적으로 저 만날 일이 있으면 최소한 3일 전에 제 스케줄 다 확인하고 그렇게 갖춰서 약속 잡고 와요. 그런데 전화에서는 다짜고짜 만나러 왔으니까 로비로 나오라고 하는 형님의 얘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전화로 말씀하셔라 해도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일단 로비로 좀 나오라네요. 어쩔 수 없이 입구로 나가니까 저 멀리서도 형님인 걸 알아보겠더라고요. 입구에서 저희 경비 직원이랑 실갱이 중이었어요. 얼른 뛰어가서 직원이 아니라 형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동서, 아저씨, 내가 말했죠? 여기 대표가 내 동서라고. 현직 검사한테 이런 취급하고도 아저씨가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동서 얼굴 봐서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는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진짜. 아저씨 죄송해요. 이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저도 그렇고 형님도 곤란하시잖아요. 여기서 이러시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얘기해요. 제가 1시간 후에 일정이 있어서요. 길게는 얘기 못해도 잠깐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바쁜 사람 시간 길게 뺏을 생각 없어. 얼른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회사에 찾아왔을 때부터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다만 입구에서부터 난동을 피우고 있는 형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결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번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남편한테 제대로 따끔하게 얘기해야겠다 다짐하고 누가 볼까 싶어서 얼른 형님을 데리고 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약속도 없이 이 시간에 대체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형님의 얘기는 정말 더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동선의 회사 요즘 상장 준비까지 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그래서 말인데, 나 5억만 빌려줄 수 있어? 갑자기 5억이라는 큰 액수를 빌려달라는 말을 하는 것도 놀라운데, 어려운 부탁을 하면서도 마치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찾는 것 같은 당당한 형님의 태도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어도 5억 말이야 5억 하고 확인 사살을 하듯이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형님, 다짜고짜 오셔서 작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설령 그 돈이 저한테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건 회사 돈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그건 그렇고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거면 제가 들어드릴 순 있을 것 같아요. 큰 문제면 아주버님이랑 같이 해결을 하셔야죠. 이렇게 찾아오시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 하나만큼은 철저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 가장 친한 친구들이랑도 돈 거래라면 10원 한 장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 빌려달라고 할 땐 엄청 아쉽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래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막상 빌려가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모습을 몇 번 봤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괜히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도 있었죠. 아쉬운 마음에 돕고 싶어서 내민 돈으로 괜히 관계가 갑과 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도 아닌 형님이 앞뒤 다 자르고 갑자기 5억이라는 얘기를 꺼내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쌍으로 피도 눈물도 없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주버님 문제야.
서방님은 자기 형님 문제라고 우리 남편이 어제 서방님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했을 때도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 동서도 이렇게 쌀쌀맞게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 내가 그냥 그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잖아. 내가 언제 회사 돈 빌려달랬어? 동서 개인 자금으로 충분히 융통할 수 있는 사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빌려달라고 온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섭하지. 제 개인 자금도 회사에 묶어놓은 상황이라 융통할 수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설령 융통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는 도움 드릴 수 없어요. 죄송해요. 아주버님 문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돈이 아니라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죠. 죄송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니까 저도 오늘 회사에서 하신 얘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형님. 이런 황당한 소리를 이미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온 눈치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알아서 잘 거절해서 저한테까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고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니 형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동서가 내 지위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현직 검사야. 서방님이랑 동서가 우리 부부 이런 식으로 대한 거 내가 제대로 되갚아 줄 거야. 내가 먼지까지 아주 탈탈 털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상장 앞두고 세무조사로 털리면 회사가 아주 볼만하겠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저한테 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마구 쏟아내고는 쌩하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 정말 가만히 앉아있다가 뺨만 안 맞았다 뿐이지 뺨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의뢰 그렇듯 허풍에 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말 저희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다른 경영진들도 심지어 회사를 사랑하는 회사 사람들까지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있는 상황. 작은 문제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이 시기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뒤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남편 사무실로 급히 찾아갔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형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갔냐면서 한숨을 푹푹 쉬곤 5억의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횡령을 했나 봐. 규모는 5억이 뭐야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거의 7년 가까이 해왔대. 그게 이번에 걸리면서 당장 이번 달 내로 해결해 놓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횡령한 돈이 수중에 남아 있겠어. 이미 다 쓰고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니다가 모자란 게 5억인가 보지. 부모님한테 얘기했다간 받아야 할 유산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부모님께는 차마 얘기 못한 것 같더라고. 이미 남편 회사에도 한바탕 하고 갔는데 남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처벌받을 건 받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거절하고 돌려보냈다네요. 아마 남편한테 갖은 협박을 했지만 먹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저희 회사까지 쫓아온 것 같다고요. 상황은 대강 이해가 됐는데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허풍이라고는 하지만 형님이 홧김에 신고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아무리 투명하게 회사 경영을 해왔다고는 자부하지만 참 그래요. 형님이 검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원래 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털어야겠다 마음 먹으면 나한테 언제 이런 티끌이 있었어. 나한테 이런 먼지가 있었어 싶은데 정말 나도 모르는 먼지가 털리고 그거 엮어서 문제 삼는 거 쉽거든요. 남편과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왔으니 정말 앙심을 품고 무슨 일을 꾸밀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과 머리를 싸매던 중 불현듯 현직 검사로 있던 사촌 오빠가 떠올랐습니다. 가족 모임 그것도 바빠서 몇 년에 한 번 참석해서 얼굴을 볼까 말까 한 친척이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정말 잘 따랐고 저를 예뻐하기도 했거든요. 무엇보다 사촌 오빠는 고등 검찰에서 차장 검사까지 달고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검사가 들쑤실 내용은 아무래도 검사가 제일 잘 알고 싶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빠에게 연락을 했죠. 오빠, 잘 지내지? 야, 이게 누구야? 결혼식 이후로 연락 한 번 없길래 나는 내 사촌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먼저 전화해서 찾은 거 보면 아버지 몰래 해결해야 될 대형 사고라도 친 거야? 역시 현직 검사는 검사더라고요. 눈치는 또 왜 그렇게 빠른지. 평소에 연락이 없던 제가 연락을 하니까 대번에 무슨 일이 있냐면서 저를 캐묻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부탁 좀 할 게 있어서 혹시 밑에 기수 검사들 중에 사람 한 명만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오빠 말대로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대비를 좀 하고 싶은데 관계가 좀 애매한 사이라서 우리 시댁 식구거든. 형님이야. 내가 무슨 재벌집 같은 싸움을 하고 있나 싶은데 그래서 오빠 말대로 아버지 모르게 좀 조심해서 알아봐 줬음 해. 괜히 걱정하시니까. 오랜만에 연락한 사촌 동생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소리였으니까 사촌 오빠도 듣자마자 시겁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니면 난리가 나시니까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는 말과 함께 대강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아랫기수 검사들은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뒷배가 어떤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자고 금방 알아봐 주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빠랑 통화를 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한테 그 일주일이 꼭 한 달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형님이 뭔가 손을 쓰진 않을까, 신고가 들어가서 불시에 세무조사는 나오지 않을까, 그 일주일 동안 두 다리 뻗고 잠도 편하게 자질 못했어요. 그렇게 기다림 끝에 저한테 온 연락은 세무조사도 형님도 아닌 사촌 오빠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촌 오빠의 전화를 받고 저는 정말 입이 떡하니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의 뒷배경이 그만큼 화려한 사람이었냐고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 뒷배경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말 니네 형님 그 여자 맞아? 그 나이에 그 기수로 알아보니까 딱 한 명밖에 안 나오던데. 그 여자 몇 년 전에 금품수수 혐의로 검사 옷 벗었다고 소문 쫙 났더라고. 우리도 어지간히 큰돈 아니고 큰일 아니었으면 덮었겠지. 나도 그 기수 일은 잘 모르는데 그 일은 하도 크게 말이 나와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거든. 후배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동안 해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더라고. 분위기 보니까 너네 시댁 쪽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 봤지만 형님은 검사직에서 면직 처리된 게 확실하답니다. 사촌 오빠가 들려준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형님은 몇 년 전부터 재판 때마다 뒤를 봐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걸 대가로 거액의 금전을 받았대요. 그런데 실제로 뒤를 봐줬다면 이 사건이 그렇게 공론화될 일도 없었겠죠. 재판에서 진 어디 대표가 앙심을 품고 내부 고발을 해서 결국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돈을 받아왔던 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덮어주기엔 너무 크고 사건 강도가 심해서 결국 댕강 잘려나갔다고요. 사촌 오빠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남편 역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더군요. 결혼 이후로 검사직에서 옷을 벗은 거니 아마 가족들 모두를 속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주제에 감히 저한테 찾아와서 뻔뻔하게 자기 직위를 들먹거리면서 저한테 협박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기가 차고 우습더라고요. 오빠의 연락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이 형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펜은 제가 쥐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형님에게 당당히 사무실로 오셔라. 밖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 조용히 얘기하자고 형님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온 형님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가 세무조사 때문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당연히 형님이 하신 제안을 수락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꼴이 바보 같고 웃기더라고요. 저도 굳이 처음부터 제가 들은 얘기를 꺼내지 않고 대체 이번엔 어떤 수작질을 부릴까 드러나 보자고 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동서, 사무실로 와서 얘기하자는 건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제안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지? 가족끼리 싸우는 거 나도 참 추잡하다고 생각해. 나도 그날 기분 많이 상하고 가족이고 뭐고 상관없이 동서 제대로 한번 파볼까 하다가 가족이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대신 나도 돈값은 확실히 하는 검사거든. 그 돈 받고 동서네 회사 뒤는 확실하게 봐줄 테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소파에 앉아서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는 형님은 한치 자기 앞날을 생각도 못하고 뻔뻔한 표정으로 저를 협박하려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는 들을 것도 없다 싶어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형님을 내려다봤습니다. 옷 벗은 검사가 무슨 수로 뒤를 봐주시려고요? 형님, 저희 사촌 오빠가 차장검사예요. 형님 그 바닥에 소문 쫙 났던데요. 뒷돈 받아서 잘린 검사라고. 아직도 사기꾼 기질 못 버려서 저한테 사기치러 오셨나 본데 꿈 깨세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제 얘기에 형님은 아차하는 표정을 짓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소파에서 스르르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말 한마디에 아무런 힘도 못 쓸 사람이면서 그동안 저랑 남편을 그렇게 협박했다고 생각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동서, 아니야, 동서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동서. 그거 판결이 잘못 난 거야. 5억 얘기는 동서가 못 들은 걸로 해주고 동서 제발 부탁인데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이 얘기 하지 않아주면 안 될까? 왜 아직도 사기칠 게 남았어요, 형님? 아니, 형님도 아니지. 제발 정신 차려, 이 여자야. 이제 내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유산이라도 손대보려고 하는 거야? 뻔뻔하게 돈을 요구할 땐 언제고 제 말에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제 다리를 붙들고 한 번만 봐달라. 제발 가족들한테 비밀로 해달라. 사정을 하더라고요. 평소였으면 자기 처지를 정말 알리기 싫어서 이러는구나. 참 딱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동안 해온 것들을 보면 이것 역시 자기 상황이 알려지고 나면 시부모님 유산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사촌 오빠가 아니었더라면 이 여자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모르고 저 역시도 당할 뻔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경비팀 밖에 있어요? 들어와서 이 여자 당장 끌어내요. 더 말을 섞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밖에 있는 경비팀은 쏜살같이 들어와서 사기꾼을 제 사무실에서 바로 끌어냈습니다. 그 뒤로 제 전화기는 불이 났죠. 아주버님과 형님이 번갈아 가면서 미친 듯이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카톡이며 문자며 폭탄을 남기더라고요. 제발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달라는 사정이었지만 일이 일인 만큼 시댁 식구들에게 빠르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현명하신 분들인 만큼 빠른 판단을 내리셨죠. 새아가 고생이 많았다. 정말 새아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첫째 내외한테 눈 뜨고 코 베일 뻔했구나. 검사 타이틀 앞세워서 여기저기 일 벌리고 다닌 게 한둘이 아닐 텐데. 집안에 잘못된 사람이 나머지 식구들 속을 썩히면 잘라내는 게 맞지. 아주버님과 형님은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계세요. 둘도 없는 부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요. 나눌 재산인지 빚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산 분할로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아버님 어머님도 아주버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셨지만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호적을 팔 수 없는 게 한이라고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식이니까 감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장남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형님은 단호하게 잘라냈지만 아주버님은 차마 못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괜한 기우였더라고요.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작성된 유언장부터 고치셨습니다. 유언장에 들어가 있는 아주버님 이름을 싹 다 빼버리시고 그 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요. 그렇게 미꾸라지 한 마리, 미꾸라지 두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게 만들 뻔한 사건은 미꾸라지를 웅덩이 밖으로 빼내는 것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호수는 다시 잔잔해지고 맑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사기는 언젠가 밝혀지고 벌을 받게 된다는 거 저희 아주버님, 형님을 포함한 사기꾼들이 알고 정신 좀 차렸으면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의 3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공연계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아동복지에 관한 일을 하고 있죠. 학창 시절부터 연극과 뮤지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제 손으로 전 연령대가 사랑할 수 있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영국으로 건너갔죠.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도 영국에서였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왔던 남편과 우연히 같은 건물에서 새들어 살고 있었죠. 남편은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공연에 대한 저의 열정을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답니다. 사실 제 꿈을 얘기하면 다들 언제 이럴 수 있겠냐고 하거나 현실도 모르고 꿈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영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하나뿐인 언니는 제가 어릴 때와 다름없이 뇌 속이 꽃밭이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니 진짜 존경스럽네요. 의외로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무슨 존경까지 유난이야 그거. 저는 남편의 말에 얼굴에 열이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저를 존경한다고 다시 말해줬죠.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말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단어였나. 아마도 그 순간이 제가 남편에게 마음을 열게 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만난 저희는 남편의 귀국과 동시에 인연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 유명 컴퍼니에 입사한 뒤로 우연히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됐죠.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안 사업의 일종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과의 영국 인연이 끝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시 만난 저희는 친구에서 점차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2년이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에게 너무나도 잘 맞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저희에게 커다란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그날은 컴퍼니에서 새로운 극을 올리는 전날이었어요. 마지막 확인까지 마친 저는
늦은 시간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속도가 꽤 빠르더라고요. 거기다가 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꼭 음주운전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몸을 피했지만 차는 제가 피한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어디론가 피하고 싶었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제게 돌진했고 그대로 의식을 잃어야만 했어요. 정신이 들었던 것은 사고가 난 지 3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를 그렇게 차로 친 사람은 그대로 도주해서 아직 잡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사고 소리에 뛰어나온 노부부 덕에 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했죠. 다리에 장애가 남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재활을 통해서면 등산만 아니면 걷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자궁을 비롯해 난소를 심하게 다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세상에 저 혼자가 된 것 같았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휴지를 꺼내 제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적어도 셋은 낳아 키우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가능하면 많은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었어요. 남편은 애들 키우려면 돈 많이 모아야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니요. 저는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급기야 오진일 것이라는 생각에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함이 없었어요.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던지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저를 이렇게 만들고 도망친 운전자를 저주하기도 했죠. 그러다 지치면 누워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고요. 나중에는 울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렀고 그러다 제 몸속에 있는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 더 이상 울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묵묵하게 견뎌줬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낸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곁에 있어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요. 헤어지자니? 우리가 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나랑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 내 꼴을 보고도? 네가 어때서 재활 열심히 하면 걷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잖아. 나 기다릴 수 있어. 나랑 같이 하자. 내가 옆에서 너 미쳤어? 나 아이 못 낳는다잖아. 불임이라고. 너랑 나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 없다는 말 다 들었으면서 왜 그래?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제 양팔을 붙들고는 저와 눈을 마주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자신이 없었지만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제게 자신을 똑바로 보라고 하더군요. 그게 어때서? 내가 아이 낳고 싶어서 너랑 결혼하냐? 앞으로 내 시간 속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자고 했어. 아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게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건데?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도 단호하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딱 하나를 물었죠. 너희 아버지는, 형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제 질문에 남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사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변의 가족들까지도 받아들인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 일이 있고 한동안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저는 이대로 우리 사이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퇴원을 했고 집으로 들어갔죠. 병원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언니가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자마자 숨도 못 쉴 정도로 강하게 안아주더니 출근한다는 말만 남기고 나가더군요. 어머니는 저만큼 언니도 많이 울었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어머니가 병원에 가져오셨던 그 많은 보양식들 다 언니가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언니와는 늘 싸우기만 했는데 이런 날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퇴원 이후 저는 한동안 꾸준하게 재활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오로지 재활에 사활을 건 사람처럼 행동했죠. 그와 동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고요. 집에서는 갑자기 무슨 사회복지사냐고 하셨지만 저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고통받는 아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열을 올리는데 남편이 갑자기 재활센터에 나타났어요. 당연히 저는 다른 볼 일이 있다고 생각했지 저를 보러 왔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더 얘기할 게 남았던가? 많이 남았지. 할 말. 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시간 좀 내줘. 저는 누구기에 저를 만나고 싶어 하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시간을 내달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죠. 그날 저녁 저를 데리러 온 남편은 한 호텔의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개인실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죠. 저는 왜 이런 곳으로 저를 데려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얌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과 꼭 닮은 백발의 시아버님께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아무런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시아버님의 말에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더듬거리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몸은 어때? 요즘 재활훈련이 한창이라고 하던데 많이 힘들지?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하셨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한동안 뚫어져라 바라보셨습니다. 방에는 침묵이 흘렀죠. 저는 바늘방석에 앉는다는 기분이 이런 것인가 싶을 정도로 불편하고 거북했지만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가만히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은 직원이 차를 내오고 나서야 흩어질 수 있었어요. 차를 한 모금 하신 시아버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이냐? 네.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냐? 저 녀석이 모자라? 저는 대뜸 제게 남편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 말씀을 꺼내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터라 저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고 답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남자가 생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기가 찬다는 상황이 딱 지금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 것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허둥지둥 제 모습을 보시고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재활이야 하면 그만이고 저 녀석이 말한 이유라면 더더욱이 말이 되질 않아. 네가 자식을 낳으려고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왜 신경 써? 하지만 이 사람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어떻게 나보다 더 옛날 사람이야. 나는 장남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다 뭐라고?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 그러니 아이 문제라면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말거라. 다정하지만 엄한 말투로 말씀하시는데 괜히 그 속에서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면서 상견례 날짜부터 빨리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고 하더군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당장이라도 예식장을 잡을 기세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못마땅하신지 시아버님께서는 바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바보 같은 놈. 하나뿐인 결혼식이다. 아직 재활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혼식이야? 네 녀석 머리에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아버지도 좋게 말씀하셔도 될 일을 꼭 그렇게 역정을 내세요. 미안해. 내가 그냥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 우리 천천히 너 재활 끝나면 그때 결혼식 올리자. 시아버지께서는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예쁘다고 생각하고 잘 지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에는 좀 더 편한 자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가 재활 훈련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함께 있어줬죠. 그러다 해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지만 시아버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장난스럽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몇 걸음이지만 걷는 것도 가능해지면서 저는 더 악착같이 재활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1년이 조금 넘어가면서 저는 드디어 제 발로 걷는 것이 가능해졌죠. 물론 조금의 장애가 남기는 했지만 천천히 걸어가면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 상견례까지 마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당연히 시아버님께서는 귀찮다고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무조건 모시고 살겠다고 주장했죠. 신혼인데 둘이서 지내면 될 일을 뭐하러 이 늙은이랑 산다고 고집이야. 나도 자식들 다 치우고 좀 편하게 살아보자. 아버님,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쓸쓸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랑 같이 바둑도 두고 마트도 다니면 좋잖아요. 좋기는 무슨 귀찮기만 하다니까. 아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시아버님께서는 제발 좀 나가 살라고 하셨지만 저는 무조건 시아버님과 살겠다고 버텼죠. 결국 시아버님께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포기하셨고요. 남편은 내심 나와 살기를 바라던 눈치였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시아버님께서 반대하시는데 꼭 들어와 살아야겠냐고 말이죠. 혹시 맏며느리라는 자리 때문이냐고 묻는데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아버님이 좋아서 그래. 그래서 아버님이랑 살고 싶어. 그런 이유로는 부족해? 아니, 고전적인 표현이긴 해도 며느리들은 시자 들어가는 것들 다 싫다고 그러잖아. 자기는 같이 살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난 아버님이랑 같이 살 거야.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주실 텐데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남편은 확실히 자신의 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말에 저 역시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시아버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즐거웠어요.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한 저는 퇴근하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시아버님과 바둑을 두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죠. 처음에는 제가 바둑을 할 줄 안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셨던 시아버님께서도 연달아 패배를 맛보시고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바둑판을 노려보실 정도였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공연 쪽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들었는지 호텔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으면 꼭 저를 데리고 가기도 했죠. 제게 있어서 결혼 생활은 정말이지 즐거운 순간들 뿐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를 예뻐해주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듯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의 소중한 순간들은 동서가 들어오면서 와장창 깨어지고 말았죠. 서방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집으로 데려올 때만 해도 저는 정말 잘해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하면서 서로 통하는 점이 많다고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말을 좀 차갑게 하는 편이라고 하면서 나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성향이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처음 동서를 만날 날을 엄청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서방님의 말씀처럼 차가운 이미지가 있긴 했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님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처음 보셨을 때는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날따라 말수가 없으셨죠. 어디 편찮으신 것은 아닌가 싶었지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침 한 번 하신 적이 없으셨던 터라 저는 고개만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간 뒤 시아버님께 슬쩍 물었어요. 새 며느리 보시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뭐가 있어. 다 지들 짝 찾아 잘 살면 그뿐이지. 아까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 놀랐어요. 어디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으세요? 시아버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저 역시도 동서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요. 하지만 서방님의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아버님께서도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 정도였어요.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양가 허락도 다 받았는데. 그래도 무슨 번갯불에 콩 굽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그래? 사실 장모님께서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장모님께서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만약에 갑자기 악화되시면 그때는 어떡해? 남편과 저는 많이 편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서방님께서도 정확한 병명까지는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다 듣고 난 시아버님께서는 그럼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죠. 결국 서방님께서는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아마 그렇게 정신없는 결혼식 준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서방님과 동서는 집으로 인사를 왔어요.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사왔더라고요. 저도 스카프와 파우치를 받았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명품 브랜드의 제품이었거든요. 특히 파우치는 얼마 전 복지관에서 일하는 동료가 꽤 비싸게 줬다고 자랑했던 파우치였기에 가격을 알고 있었거든요. 면세점에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60만 원은 하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과한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닌가 싶었죠. 거기다가 제 행동 반경이라고 해봤자 복지관이 전부인데 그곳에 하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동서가 눈치를 챈 것인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마음에 안 드세요?
좋아하시는 얼굴이 아니신데요? 어? 무슨 말이야. 마음에 쏙 드는걸. 전 혹시 얼마 하지도 않는데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나라에서나 비싸지 해외 나가면 진짜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고 다니세요. 전국을 찔린 저는 잘하고 다니겠다고 말하며 웃고 넘어갔죠. 저녁만 먹고 일어난다는 서방님의 말씀에 저는 급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일을 봐주시는 이모님께서 준비를 다 해주신 덕분에 접시에 덜기만 하면 됐어요. 곧 동서도 따라 들어오더니 돕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쁘게 움직이면서 동서에게 국과 밥을 담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형님, 여기 이 그릇들 다 어디 제품이에요? 너무 촌스럽다. 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그릇을 수집하셨다고 하셔서 집에 식구가 많은 날에는 돌아가면서 쓰고 있거든. 그럼 다음에 제가 제대로 된 걸로 좀 챙겨볼게요. 너무 올드해요. 맛있는 음식은 예쁜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너무 맛없어 보여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가장 아끼시던 그릇이라서 시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릇이니 다른 곳에 가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말했죠. 동서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어른들의 취향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버릇없는 동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잠시 고민이 됐지만 우선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쉬지 않고 계속 투덜거리기만 하더라고요. 동서, 그런 얘기는 그만 좀 하지 그래. 그리고 중요한 일도 아닌데 왜 그래?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역정이세요? 그리고 형님 말씀처럼 별것 아닌 일인데 그냥 좀 중얼거린 게 무슨 대수라고요. 아, 역정이라니.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이야. 곧 아버님 들어오실 텐데 계속 그렇게 있을 거야? 동서는 뭐라 한마디 더 할 것처럼 하더니 금방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갑자기 동서가 제게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불임이세요? 다짜고짜 물어오는 질문에 저는 순간 정지 화면의 일부가 된 것처럼 손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동서? 사고로 아이 가질 수 없게 됐다고 그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더러 형님 앞에서 조심하라고 하던데 진짜인가 싶어서요. 애는 원래 싫어하셨어요? 그랬으면 타격은 별로 없었겠다. 저는 제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동서는 그런 것쯤은 보이지도 않는지 아무렇지 않게 제 불임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실이 제게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인지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동서, 거기까지만 하지 그래? 그런 얘기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아니, 단순 사실 확인일 뿐인데 그게 왜요? 동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악의를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순진한 척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재밌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는 동서와 잘 지내보겠다는 생각을 바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이 상황이 재밌나 봐. 그래, 난 아기 가질 수 없어. 사실 확인하고 싶다며? 이제 됐어? 제가 순순히 대답을 하자 동서는 김 빠진 얼굴을 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불쾌한 기분이 온몸을 기어다니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식사가 마치자 동서는 내일 출근이 있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서방님께서는 뒷정리를 돕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죠.
하지만 동서는 회사에 급히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시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버렸어요. 도망치듯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소금을 뿌렸답니다. 동서의 만행은 그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제 속을 뒤집을 작정을 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시댁에서는 제사를 집에서 지냈거든요.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한 제사가 바로 시어머니의 제사였죠.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상에 올라갈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전화로 반차를 쓴다고 하던 동서는 저녁이 돼서야 나타났어요. 반차를 받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꼬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웃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전화를 주던가 카톡을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럴 걸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할게요. 어차피 이모님이 도와주시는 일이라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동서의 반응을 보고 있자니 너무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동서의 모습에 이모님도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으셨죠. 하지만 동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물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고기 산적이 있는데 왜 다른 산적을 만들었느냐, 과일은 왜 저렇게 많이 샀느냐, 누가 먹는다고 이렇게 낭비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정말이지 잠시도 입을 쉬질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하나 대꾸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에 아예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마지막 말에는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형님, 애를 못 낳으시니까 앞으로 이 제사 다 우리 애들이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전부, 아, 세상에. 우리 애들이 무슨 죄라고. 동서, 진짜 듣고 있으니 아주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알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들먹거리면서 제사 이야기를 왜 하는데?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 이런 제사를 1년에 몇 번이나 지내야 한다니. 우리 애들 불쌍해서 그러죠. 누가 서방님더러 제사 가져가라고 얘기한 적 있어? 그럼 누가 받아요? 형님은 자식도 못 가지는데 형님이 가져가셨다가 결국은 다 우리 애들한테 올 거 아니에요. 저는 당장이라도 동서의 머리끄덩이를 붙들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저번부터 계속해서 제가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용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오시는 시아버님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밖에서 들어보니 가관이다.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동서는 시아버님의 등장에 허둥거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시아버님의 시선은 동서에게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준비는 다 끝났어요. 작은 애 아주 입에서 내뱉는 말이 어이가 없구나. 윗사람한테 해도 될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지. 어디서 경우 없이 아무 말이나. 내가 언제 너더러 제사 지내라고 했다고. 아직 나 안 죽었다. 아버님, 그런 말이 아니라요. 됐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귀에 큰애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거 들리면 그때는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게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 기분이 어떨지 생각을 좀 하고 하거라. 그리고 그네, 너도 마찬가지야. 가르칠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해야지. 시아버님의 말씀에 동서는 입을 대빨 내밀고는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무시하고는 시아버님께 죄송하다고 고개만 숙였어요. 서방님과 남편 역시 밖에서 얘기를 다 듣고 있었는지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서방님은 목까지 붉게 물들어서는 동서에게 다가와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말하고는 상부터 차리라고 말했죠. 그날 서방님과 동서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진 모르지만 한동안 동서는 시댁에 전화 한 번 하질 않더군요.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나 주말도 아닌데 서방님께서 동서를 데리고 집에 왔더라고요. 저녁 시간도 훌쩍 넘긴 시간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죠. 서방님께서는 제 눈치를 보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동서가 대뜸 시아버님께 축하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축하라니? 뜬금없이 집에 와선 이게 무슨 소리냐? 승진이라도 한 게야? 그게 아니고요, 사실. 서방님께서는 자꾸만 말을 멈추자 동서가 활짝 웃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칠주라고 하네요. 동서의 말에 저는 왜 서방님께서 제 눈치를 보며 말을 망설였는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축하받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신경 쓰였던 것이겠죠. 저는 그런 서방님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잠시 동서를 바라보시더니 말을 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약 8개월만 있으면 아버님께서 할아버지가 되시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그럴 리가. 축하한다. 어디 불편한 건 없고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디? 동서는 준비해온 초음파 사진을 내밀면서 우쭐하듯 말했어요. 아기집이 2개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쌍둥이에요, 아버님. 저와 남편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쌍둥이라니 2배로 축하할 일이었죠. 동서가 얄밉게 행동한 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방님, 정말 축하드려요. 동서 축하해. 동서는 제 축하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아버님께 초음파 사진을 선물한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컨디션 관리 잘 하라고 하시고는 축하한다는 말을 또 건네셨죠. 동서가 가고 나서 조용히 거실을 정리하는데 초음파 사진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솔직히 괜찮아졌다고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동서의 초음파 사진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저와 결혼한 이후로 남편은 평생 아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서방님께서는 느끼시는 저런 벅찬 감동을 모르고 살아야겠죠. 그때였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많이 신경 쓰이지? 짧은 말씀이었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너무 잘 아는 저는 차마 부정은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잠시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제게 손을 내미셨죠. 그러고는 잠깐 토닥거려 주시고는 제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다. 아직 너랑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곤 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려고. 큰애야, 만약에 말이다 너희 부부가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하면 나는 무조건 찬성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직접 하고 싶었다. 저는 깜짝 놀라 시아버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사실 작년에 지나가는 말로 입양에 관한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시아버님께 직접 말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부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잊고 살았으니까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자 시아버님께서는 2사람만 원한다면 입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눌러 참고 의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었는지 남편이 웃으면서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 말해줬어요. 남편과 시아버님께 입양에 관한 얘기를 듣고 나니 엄마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더군요. 그래서 정식 기관에 가서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기로 했죠. 입양 절차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결정되어도 안 될 일이었고요. 저희 부부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성심을 다해서 서류를 준비했답니다. 그 사이 동서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가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언제까지 크려고 이러는지 숨쉬기 힘들어 죽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짜증나. 진짜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하고 그냥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 산딸이 다가오자 동서는 짜증이 늘더군요. 동서란 사람도 한결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출산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사들인 것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이 신발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언니에게서 들었던 말인데 태어날 아기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튼튼하게 자란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쌍둥이에게 어떤 것을 선물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신발을 사면 좋겠다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백화점을 방문해 예쁜 신발을 골랐답니다. 아이 용품들이 다들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선택하는데 한참이 시간 걸렸어요. 다음날 저는 한껏 들뜬 마음으로 신발을 들고 동선의 집으로 향했는데 서방님께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진통이 시작돼서 병원에 왔다고 말이죠. 방금 수술을 마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저는 차를 돌려 시아버님을 모시고 동서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태어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정신없이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서방님께서는 싱글벙글 눈에 꿀이라도 뚝뚝 떨어질 기세였습니다. 동서는 어때요? 괜찮아요? 새벽에 진통이라니 많이 놀랐겠어요. 생각보다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 빼고는 괜찮아 보여요. 지금은 아프다고 짜증이에요. 잘 챙겨줘. 얼마나 아프겠냐.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애들 엄마는 장명소에 이미 넣어놨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동서에게 고생이 있다고 전달해 달라고 하시고는 제게 집으로 가자고 하셨죠. 저는 그래도 동서를 보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지만 한참 아픈데 시댁 식구가 반갑게 보이겠냐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조리원에서 나온 뒤에 봐도 된다고 하셨죠. 서방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동서에게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고는 시아버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서가 조리원에서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은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371을 챙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서는 그런 것을 좀 챙기는 모양인지 371이 지나면 오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서방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진을 보면서 꾹 참았습니다. 371이 지나고 저는 미처 주지 못했던 신발 선물과 동서가 평소 좋아했던 음식을 싸들고 집을 찾았어요. 쌍둥이들을 돌보는 일이 만만치 않았는지 동서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진짜 밤에 쉬지 않고 울기만 하고 미치겠어요. 하나 울기 시작하면 다른 애도 울고 진짜 잠 좀 푹 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도 낮에는 아버님께서 도우미 이모님 보내주셔서 좀 살만하지 않아? 몰라요. 저는 밤에 잠 좀 자고 싶은데 진짜 우유도 시간 맞춰 계속 줘야 하고 쌍둥이다 보니까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동서를 다독이고는 준비했던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동서는 이게 뭐냐는 듯이 저를 바라봤죠. 저번에 보니까 애들 신발이 하나도 없더라고. 신발을 사주면 애들이 튼튼하게 큰다고 해서 샀는데 줄 타이밍을 놓쳤네. 동서는 선물과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소리 날 정도로 제 손을 쳐냈어요. 정말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 역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물. 형님, 제정신이에요? 아니, 세상이 재수없게 어디 선물을 내밀어요, 내밀기를. 뭐? 재수가 없어? 아니, 지금 동서 뭐라고 했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선물이라니. 아, 그것도 신발을. 왜요? 우리 애들도 몸에 무슨 장애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싶으셨나 봐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이들 건강하라고 사준 신발인데, 거기서 내 얘긴 왜 나오는데? 형님처럼 몸에 문제 있는 사람이 준 신발이 좋은 의미를 가졌겠냐고요. 아, 진짜 어떻게 아이들 선물을 사올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평소였으면 동서에게 소리라도 질렀을 텐데 바닥에 떨어진 신발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럴 마음조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신발을 주워 들었어요. 아우, 당장 저 재수없는 물건 들고 내 집에서 나가세요. 아우, 소름 돋아, 진짜. 오늘 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러시든가. 아우, 당장 안 나가요? 동서는 코웃음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차를 몰던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는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조수석에 올려둔 신발을 손에 쥐니 그때부터 눈물이 터졌습니다. 재수 없다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대못이 되어 박히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눈물로 씻어 보내고 저는 화장을 고친 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언제 온 것인지 잔뜩 화가 난 얼굴의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언제 왔냐고 밝게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혹시 입양 결과가 불가하다고 나왔나 싶은 생각에 급히 남편에게 입양 연락 왔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일로 이렇게 나오느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제 등을 토닥거리기만 했어요. 그네 왔으면 들어와. 방에서 저를 찾는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외출 준비를 하신 시아버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처럼 잔뜩 화가 나 있으셨고요. 아버님 찾으셨어요? 급히 어디 나가세요? 제가 운전할까요? 너 지금 어디 다녀오는 길이냐? 작은 애한테 다녀오는 길이냐? 저는 시아버님의 눈치를 보며 아이들을 보고 올 생각으로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시아버님께서는 저를 똑바로 보시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시아버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머리를 굴려봤지만 알 수가 없었죠. 시아버님께서는 제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서 일은 무슨... 내가 들은 말이 있다. 당장 솔직하게 말 못해. 저는 그제야 아이 방에 있었을 이모님들의 존재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꽤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과 연락이 닿아서 잠시 아이를 맡아주기로 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났죠. 저는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동서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두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시던 시아버님께서는 당장 동선의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시한폭탄 같은 시아버님을 도저히 모시고 갈 수 없어 화가 좀 가라앉으시면 가자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당장 앞장서라고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신 시아버님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저는 결국 다시 동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시아버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도착하자마자 아버님께서는 거침없이 집으로 들어가시고는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동서는 아이를 보러 오셨냐고 말하며 제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았죠. 아버님 잠시만요. 애들이 이제 막 우유 먹을 시간이라서요. 제가 금방 데리고 나올게요. 일 없다. 애들 우유는 저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작은 애 너, 그네한테 할 말 없냐? 동서는 저를 힐끔 보고는 아무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 그네가 준 선물을 내팽개치고 윗사람한테 재수없단 말을 그렇게 내뱉었으면서 할 말이 없어? 너 진짜 큰일 날 애로구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손윗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형님, 고세 집에 가서 아버님한테 고자질 하셨어요? 진짜 나이가 몇인데 고자질이라니. 그네가 그럴 사람이냐? 그네가 말 안 한다고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장 사과하지 못해? 동서는 시아버님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도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며 말했죠. 그리고는 시아버님에게 고작 그런 말 한마디 한 것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화를 내시면 너무 섭섭하다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동서를 노려보고는 제게 당장 사과하라는 말을 한 번 더 하셨죠. 제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사과요? 몸에 장애 있는 사람이 튼튼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신발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버님. 장애? 작은애 너는 말 조심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조심하는 사람의 태도냐? 시아버님의 분노는 점점 더 심해졌지만 동서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제가 신발을 선물한 것에는 좋은 의미라고는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고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통사고로 다리도 불편하다는 사람이 우리 애한테 신발이라뇨. 자기 불행을 우리 애들도 똑같이 겪어보란 심보가 분명하잖아요. 동서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시아버님께서도 더 이상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동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동서의 따귀를 날리셨어요. 거실에 쫙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동서가 바닥으로 넘어졌죠. 시아버님께서 직접 손을 대실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시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한 대를 맞았을 뿐인데 얼굴이 빠르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감히 우리 집안을 속여서 결혼을 했으면서 뭐? 그네가 어쩌고 저째? 속이다니요. 아버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버님 손주를 낳은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동서가 소리를 지르며 시아버님께 대들었죠. 시아버지께서는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더니 동서를 노려보며 방에 있는 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손주가 맞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동서의 따귀를 때렸을 때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당황스러운 얼굴로 시아버님을 바라볼 정도인데 동서는 더했죠. 충격으로 입을 떡 벌린 상태로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대답해봐라. 저 애들이 정말 둘째 자식이야. 네가 만나고 다니는 동창이란 놈 자식 아니고?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창이라뇨? 누구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이야 당연히 그이 자식이죠. 제 뺨을 때리신 것으로 부족하셨어요? 당연히 둘째 자식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확인한 것도 없이 여길 왔다고 생각하는 게냐? 시아버님께서는 안주머니에서 몇 장의 사진을 바닥으로 뿌리시고는 동서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주워들었죠. 모텔에서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나오는 남녀가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낯이 많이 익더라고요. 하지만 여자는 누가 봐도 동서가 확실했습니다. 동서는 사진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이걸 어떻게... 왜? 내가 이걸 어디서 손에 넣었는지 궁금하냐? 이 남자가 나를 찾아왔더라. 네가 낳은 자식이 내 손주가 아니라 자기 아이라고 말이다. 아주 당당하게 찾아와서는 DNA 검사까지 하자고 요구했지. 나도 처음에는 설마 했다. 그런데 진짜 그 남자 자식이더구나. 시아버님께서는 동서에게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직접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서는 시아버님께서 내민 결과지에는 시선도 주지 않고는 바로 시아버님의 다리에 매달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장난이었어요. 헤어지기로 합의했고 그날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언제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을 생각이야? 최근까지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시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왜 그 남자가 낯이 익었는지 기억이 났죠. 온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동서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그 남자 동선의 아파트 담당하는 경비원 맞지? 단지 입구에 있는... 뭐? 그놈이 여기에 있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서가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방금까지 시아버님의 다리에 매달려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보이던 사람이라고는 보기 힘들었죠. 시아버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연기였냐고 하시더니 이제는 동서라는 사람이 너무 징그럽다고 말씀하시면서 변호사를 보낼 테니 이혼 서류에 얌전히 사인하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이혼 못해요. 저는 안 해요, 아버님. 누가 네 아버님이야? 고집 부리면 재판으로 가는 거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내 반드시 이혼시킬 생각이니까. 시아버님께서는 제게 가자고 말씀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동서가 죽어도 이혼은 안 할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서 소리를 질러? 조용히 해. 뻔뻔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내 입이 더러워질까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다.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고는 우리 가족 눈앞에서 당장 꺼져. 애들이 불쌍하다 진짜. 제 말에 동서가 더 소리를 높이자 그 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방님께서는 무척이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죠. 자신의 아이가 아니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힘겨워 하셨어요. 동서는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집으로 몇 번이나 찾아와서는 용서해달라고 몇 번이나 빌었죠. 하지만 시아버님도 서방님도 끝까지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이셨어요. 결국 서방님 부부의 이혼은 재판으로까지 번졌고 그 재판에서 판사는 서방님의 손을 들어줬죠. 거기다 동서의 내연남은 동서가 자신을 속이고 아이를 낳으며 그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자식인 양 둔갑시키려 했다고 동서에게 소송까지 걸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동서는 위자료는커녕 아이들을 데리고 쫓겨나듯 집에서 나가야만 했죠. 그 일이 있은 이후 시댁의 공기는 엄청 무거웠습니다. 서방님이나 시아버님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 정도였어요. 동네에서도 저희 집을 두고 말들이 많더군요. 온갖 루머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입양 절차에 따라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죠. 남편은 입양 처음부터 무조건 딸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무조건 딸이어야 한다고요. 실제로 저희가 입양을 하기로 한 아이는 남편의 바람대로 아주 귀여운 여자아이였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눈이 얼마나 큰지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았죠. 아이를 보고 있다 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집으로 온 첫날부터 시아버님께서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버릇 잘못 든다고 그렇게 말해도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시아버님께서는 유난이라고 하시면서도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으면 그 머리맡을 지키고 앉으셔서는 한참을 바라보고 계셨죠.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가슴으로 낳은 우리 하늘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미래가 오길 바라며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